한펜 씨와 비크 씨는 베트남에서 캐나다로 이민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인 한 씨는 공구 및 금형 제작자였으며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업들로 은행에 현금을 20만 달러 정도를 저축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자신들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원했습니다. 이 부부의 아이들은 아들과 딸 각 한 명씩 있었죠. 아들인 펠릭스는 누가 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시켜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하며 엄마는 자동차를 조립하지만 아들은 설계하는 직업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딸인 제니퍼에게는 여자로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2010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를 따낼 수 있도록 무릎 인대가 찢어질 정도로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는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약 12시까지 학교 숙제를 하고 잠에 들었을 정도였죠.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 최저 성적이 A-로 학업도 우수한 참 재능이 많은 소녀였죠. 이 가족은 상당히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벤츠와 렉서스, 고급 외제차가 2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누구나 꿈꿨던 이민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했던 삶도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저녁 10시 20분경 토론토 911 센터로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 천국 같던 이곳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911. Please, I need help. Some people broke into our house.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한다는 전화였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Jennifer. So it just broke in? 신고자는 바로 이 집의 딸이었던 25살의 제니퍼였습니다. Someone broke in and I heard shots like pops.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m tied upstairs. Did it sound like gunshots? I don't know what gunshots sound like. I just heard a pop. 이것을 보니 이미 용의자들은 집에서 제니퍼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총질을 하고 제니퍼는 2층에 묶어둔 채 가버렸고 그제서야 신고를 한 듯 보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니퍼는 공포에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수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My dad just went outside screaming. 아빠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듯한데요. 딸인 제니퍼는 그런 아빠에게 난 괜찮다고 소리를 쳤고요. 그렇다면 아빠는 총에 맞았지만 살아서 도와달라고 하며 뛰어나갔던 것일까요? 어쨌든 아빠는 뛰어나간 듯 보이고 아래층에 혹시 누가 더 있는지 불러봅니다. 그리고 교환원은 혹시 엄마도 아래층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Do you think your mom is downstairs too? I don't hear her anymore. 제니퍼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며 무서워서인지 빨리 좀 와달라고 얘기하고 통화는 끝납니다. Please hurry. I don't know what's happening. 곧 도착했던 경찰과 의료팀은 2층에 신발끈으로 묶여있던 제니퍼와 지하에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해 있던 어머니 비크 씨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와 쓰러져 있던 한 씨를 발견했습니다. 한 씨는 얼굴에 한 발, 몸에 3발의 총상이 있었지만 숨은 붙어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얼굴에 박힌 총알로 인해 얼굴뼈가 조각나 뒤엉켜 있는 상태라 총알 제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죠. 참고로 제니퍼의 남동생인 펠릭스는 대학교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무런 부상 없이 생존했던 제니퍼를 형식적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간단한 정보 파악을 위해 신문을 했었습니다. 제니퍼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자기한테 돈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인 150달러를 바로 줬고 목적은 돈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날 계단 난간에 있는 기둥에다가 신발끈으로 손을 뒤로 해서 묶었고 부모님을 지하실로 데려갔다. 나머지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니퍼의 말에 따라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던 형사들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강도들은 한 씨와 비크 씨는 죽이려 했고 딸인 제니퍼는 묶어놓기만 하고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도들이 사람을 살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경찰에 신고당해 검거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니퍼는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신발끈으로 손목이 묶였고 몸 전체가 계단 난간 기둥에 묶여서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911에 신고했고 통화는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다시 911 통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Please, I need help. Some people broke into our house. 이 정도 목소리면 휴대폰을 자기 입 바로 앞에 대고 했다는 거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형사들은 이런 점들이 매우 의심스러웠고 사건 이틀 뒤인 11월 10일에 정보를 얻기 위해 생존자인 제니퍼를 다시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부분부터 애둘러 묻기 시작했습니다. You're now bound to the railing. Can you show me? Can you stand up and turn around and tell me? Just show on the camera how your hands are bound and how you are against the railing. You don't have to sit down. I just need to see how you were. Just tell me. 제니퍼는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냐고 되물어봤지만 형사는 이 부분이 혐의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웃도리를 벗고 정확하게 재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I want to see how you could physically get your phone out of your waistband. We're obviously going to need to know that. It's very important. I know you made the phone call, but questions are going to obviously raise is that if my hands are bound and I'm against a railing, how do I talk to a 911 operator? Okay? So clinically, this is now a clinical demonstration. Just stand up, focus in on how you did it. And I want you to stick that in your waistband as an example. Okay, so just take your sweater off because this will be a very smooth, very quick thing. It's a one-time demonstration. I'm not going to ask you to repeat it, but I need to go through it. Okay, so just take your sweater off. Stand up and turn around. Put this in the side that you believe it was in. Great. Turn around so that you're looking away from me. You're looking exactly like, now here is where the banister is. Put your hands back behind your back, exactly how you remember they were. Okay? Now, are you restrained from movement? How far can you move your hands from the banister? They tied my upper arm Yes? around the banister, Yes? but my hands were bound together. So your hands bound together, and this is the arm that's the strings wrapped around against the banister? Mm-hmm. Okay, so now how can you get to the phone? And how do you make the phone call? 911? Mm-hmm. And do you talk down like that? Yes, I'm yelling at the phone like this. And how can you hear? I turned the volume on max. Yes? So that's exactly the way that you're talking to her against the railing. Mm-hmm. Okay, that's good enough. Sit down. Put your sweater back on. Yeah, just put your sweater on. Yeah, yeah. 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왠지 알 것 같네요. 형사가 질문함에 따라 그 순간 머리를 굴리며 지어내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을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Stand up and turn around. Put this in the side that you believe it was in. Great. Turn around so that you're looking away from me. You're looking exactly like, now here is where the banister is. Put your hands back behind your back, exactly how you remember they were. Okay? Now, are you restrained from movement? How far can you move your hands from the banister? They tied my upper arm Yes? around the banister, Yes? but my hands were bound together. So your hands bound together, and this is the arm that's the strings wrapped around against the banister? Mm-hmm. Okay, so now how can you get to the phone? And how do you make the phone call? 911? Mm-hmm. And do you talk down like that? Yes, I'm yelling at the phone like this. And how can you hear? I turned the volume on max. Yes? So that's exactly the way that you're talking to her against the railing. Mm-hmm. Okay, that's good enough. Sit down. Put your sweater back on. 틀림없이 아까 들었던 911 통화에선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말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피커폰도 아니고 그냥 일반 통화라고 했고요. 아무리 볼륨을 최대로 해놓는다고 해도 휴대폰과 저 정도 거리라면 못 들어서 되묻는 말은 한두 번 정도는 할 법한데 단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이러한 정황상 증거들로 제니퍼를 강력한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현장 목격자나 명백한 물적 증거, 아버지인 한 씨는 혼수 상태, 어머니인 비크 씨는 사망, 이웃주민들 중 목격자는 없었음, 현장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3명의 용의자의 정체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다만 도로 건너편에 살던 한 노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범인들의 모습과 한 씨가 집 밖으로 뛰어나오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대충 누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만 알 수 있었죠. 점점 사건 조사는 미궁으로 빠져가던 중 11월 12일 사건 3일 만에 한 씨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참고로 한 씨의 상태는 정확히 이랬습니다. 총알이 눈 근처 얼굴뼈를 관통했고 그로 인해 뼈 조각이 머릿속으로 퍼졌으며 총알은 목뼈까지 산산조각 내버리며 박혀버렸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박혀버렸던 총알이 경동맥을 지혈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관통해버렸다면 현장에서 사망을 해버렸을 테죠. 어쨌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한 씨는 놀랍게도 그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그날 밤 제니퍼는 누군가와 친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보았고 얼마 안 지나서 3명의 흑인들이 정문을 통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제니퍼가 2층에 묶여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내와 제가 지하실에서 두들겨 맞고 총에 맞을 때까지도 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막혀있던 의문이 풀린 듯 했습니다. 묶여있던 상태에서 911로 전화했던 점과 유일하게 아무런 부상 없이 생존했다는 것이 한 번에 맞아떨어지는 증언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한 씨의 말로 정리해보자면 제니퍼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침입했던 강도들이 아는 사람들이었으니 묶이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겠고 알리바이는 만들어야 하니까 자기는 2층에 묶여있던 척 가짜 신고 전화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씨는 깨어나서 증언한 지 10일이 지난 11월 22일 경찰은 제니퍼를 다시 신문실로 데려왔습니다. 지난번 신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확인 단계의 신문이었다면 이번 신문은 피해자의 확실한 증언이 밑받침되어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담당 형사였던 괴츠 씨는 확실히 끝을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니퍼와 얘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Why isn't that good enough? Why was that not good enough? That was great expectations. Why not just be a lab technician? Why a doctor? Why does it always have to be something bigger? Why can't it just be what you want? And all that has resulted in what's happened on November 8th. You were behind this, right? You have to get it off your chest, Jen. It's killing you. Get it off your chest, and we're going to talk it out here. Do the right thing now, Jen. We already know. You're not going to surprise me here. Okay, I already know what the answer is. We know that, Jen. You know that. And now's the time to get it out in the open here. It doesn't feel good, does it? Jen? It doesn't feel good to have secrets, does it? No. You have to let me know what happened here, okay? Okay, but you were involved, right? That's the part we need. Okay? We need to hear that from you because we know you were. 지금 보신 것은 괴츠 씨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라며 사실대로 얘기할 기회를 줄 테니 사실대로 얘기해보라며 계속 타이르는 모습입니다. 괴츠 형사는 타이르는 작업만 약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시간 동안 저런 말들을 쏟아내던 괴츠 형사의 모습을 쳐다보며 대단하다고 느꼈고 3시간 동안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는 제니퍼의 모습을 쳐다보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범인이 너무 싫습니다. 봐야 할 게 너무 많고 지겹기 때문이죠. 어쨌든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뒤 제니퍼는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So we're supposed to take the whole family out? No, just me. It was supposed to be you. Because I didn't want to be here anymore. So why did it happen this way then? I don't know. Okay? How did they get there? I don't know. You knew they were coming though, right? What did you tell them to do? Jen? You told these guys to come and kill you? Jen? Yes.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 모두가 아닌 제니퍼 자신이 죽기 위해 직접 남자들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뒤쪽에 편집한 부분이 있는데 질질 짜면서 얘기해서 알아듣기 힘드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저 남자들을 불러서 자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내 자신을 죽이는 청부살인을 취소했었다. 참고로 그 청부살인의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저들은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왔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대신 부모님을 죽인 것 같다. 왜 부모님을 쏜 건지는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서 보면 제니퍼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모자란 것 없이 자랐을 테고 모든 게 다 행복한 집안이었는데 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싼 집과 고급 외제차 2대가 있었다는 얘기부터 제니퍼의 시점으로 사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제니퍼는 밤 10시까지 피아노, 피겨스케이팅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아바타처럼 키워졌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이 부족하게 자랐던 부모님은 아들과 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해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던 제니퍼는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11학년이 되었습니다. 사건 해석에 앞서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11학년은 우리나라 고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학년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미국 대학교에선 11학년의 성적으로 가장 크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9학년, 10학년 성적이 엄청 좋다 하더라도 11학년 때 성적이 안 좋다면 대학에서 좋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12학년 성적은 안 보는가? 물론 그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미드이어 레포트라며 12학년 1학기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한 학생의 성적이 9, 10, 1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매우 우수한데 11학년 2학기 성적이 뚝 떨어져 버려서 혹시 이 학생이 11학년 2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12학년 1학기 성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쨌든 11학년 때 성적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1학년 때 사트나 액트를 시험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수준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면 12학년 1학기 때 다시 시험을 보고 부족한 점수를 채우고 가는 것이죠.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트나 액트 점수도 중요하지만 11학년 때 성적이 대학 진학에 큰 판가름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제니퍼가 11학년 때 겪은 일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제니퍼는 11학년이 되어 다니엘 웡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한 살 많았고 사교적인 남자로 학교 밴드와 학교 밖에서 활동하던 밴드에서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둘이 알게 된 배경은 이랬습니다. 제니퍼는 친구랑 함께 밴드가 공연하는 콘서트홀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온통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식으로 인한 호흡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다니엘이 제니퍼를 발견했고 건물 밖으로 데려나가서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으로 눈을 마주치며 호흡을 진정시켜 주었죠. 평생 공부와 피아노, 엄마 아빠만 알고 살아왔던 제니퍼에겐 다니엘은 너무나도 큰 의미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일탈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던 아이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하는 모든 경험은 인생의 첫 경험들이었습니다. 11학년이 되도록 술 한 모금, 담배 한 모금, 통금 시간 어기기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를 만나면서 대마 초대해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담배도 펴보고 성관계까지 해봤습니다. 한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11학년인데 A 마이너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던 그녀의 성적은 바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대부분 B 마이너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10학년 2학기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해둔 상태였는데 11학년 1학기 성적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며 2학기 때는 미적분학에서 F를 받아서 라이어슨 대학교에선 수시 합격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집안이 뒤집어질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니퍼 본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너무도 두려웠던 그녀는 성적표를 풀과 가위를 사용하여 위조했습니다. 모두 A-에서 A+로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거짓말대로라면 라이어슨 대학교에 입학은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제니퍼는 12학년 가을에 라이어슨 대학교에 입학식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기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2년 동안 공학을 전공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곧바로 캐나다 최고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의 양리학과로 편입하도록 해라. 참고로 양리학과는 대한민국에 없는 학과로 외국에서 해당과를 나오게 되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만 할 수 있고 판매는 하지 못합니다. 졸업해서는 주로 제약회사나 대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 비슷한 개념으로는 의대 임상양리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대 약학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참고로 선진국에서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은 꽤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15만 달러라고 합니다. 만약 제니퍼가 아빠한테 라이어슨 대학교에 입학 취소됐다는 말을 했다면 아빠의 행복 회로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건데 얼마나 큰일이 날지 안 봐도 뻔했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한 씨는 기쁜 마음에 딸에게 노트북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더욱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중고 생물학 및 물리 교과서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에 맞는 실습 학용품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파악해서 샀습니다. 결국 입학식이 열렸지만 부모님은 안 와도 된다는 말을 하며 혼자 참석하는 척했죠. 그리고 OSAP 정보장학금 문서를 위조 제작하며 아빠한테 전해줬고 그걸 보고 아빠는 확신해가지고 학비로 3,000달러를 줬습니다. 여기서 OSAP를 또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얘기만 길어지니 글로 대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 제가 북미 진학 상담사가 된 듯한 느낌이네요. 어쨌든 제니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통학하는 척 연기했고 그걸 보고 부모님은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니퍼는 공공도서관으로 가서 공학 강의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뒤 노트와 교과서에다가 빽빽하게 필기했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카페에서 놀거나 다니엘과 데이트하러 요크 대학교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비라고 받았던 3,000달러로 한 학기 동안 생활하긴 불가능했으므로 피아노 과외를 하거나 다니엘이 일하고 있던 피자 가게에서 서빙 알바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씨는 딸이 잘하고 있는지 대견한 마음에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었지만 비크 씨는 이제는 딸이 다 컸으니 혼자 알아서 하게 놔두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니퍼는 혹시 부모님에게 들킬 수도 있으니 주변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이 라이어슨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은 흘러갔고 마침내 토론토 대학교로 편입한다고 했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딸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부모님의 생각이었고 한 씨는 제니퍼에게 토론토 대학교로 편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니퍼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양리학과에 합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씨와 비크 씨는 하늘을 날아가듯 기뻐했죠. 그렇지만 집에서 거리가 조금 있던 라이어슨 대학교에 통학하느라 항상 지쳐 보였던 딸이 가여워 보였던 한 씨는 토론토 대학교에 편입하게 되면 거기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제니퍼의 친구인 토파즌의 집에서 일주일 중 3일씩 지내라고 했습니다. 비크 씨도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라고 했죠. 제니퍼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후 토파즈의 집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이젝스에 살던 다니엘의 집에서 묵었죠. 참고로 다니엘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캐나다인이었던 다니엘네 가족은 제니퍼에게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한테 언제 한번 딤섬이라도 먹자고 말씀드려봐라. 그럴 때마다 제니퍼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낯을 많이 가리시는 성격이라 안 만나려고 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본다면 제니퍼는 자신의 부모님에겐 공부 열심히 하는 엘리트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남자친구인 다니엘에게는 부모님한테 거짓말만 일삼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은 제니퍼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며 사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몰아넣고 있는 셈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년은 흘러갔고 토론토 대학의 졸업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제니퍼와 다니엘은 서류 전문 위조범을 온라인으로 수소문하여 A로 가득 찬 성적표를 만들어서 제니퍼의 부모님한테 전했습니다. 한 씨와 비크 씨는 기쁜 마음을 갖고 졸업식에 참석하려 했지만 제니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졸업식은 각과에서 대표로 한 명씩만 참석하는 건데 수석 졸업생인 저 대신에 다른 친구한테 대표 자격을 위임했었어요. 그래서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 시키즈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혈액검사 연구소에서 자원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파즌의 집에서 3일이 아닌 일주일 내내 지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진실은 야간 교대 근무하던 알바 가게에서 금, 토, 일요일 연속으로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한 씨는 제니퍼에게 자원봉사하는데 주말도 없이 일을 시키냐 하며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시키즈 연구소로 들어가는 카드나 연구소 가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라커룸에 있다고 둘러댔으나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음날 병원에 갈 때 엄마 아빠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같이 갔으나 차가 멈추자마자 제니퍼는 병원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 도망쳐버렸습니다. 한 씨는 비크 씨에게 뛰어가서 제니퍼를 붙잡으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병원 응급 대기실에 숨어버렸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마 이게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한 씨는 딸이 2년 동안 신세를 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 딸의 친구인 토파즈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하지만 딸의 얘기를 꺼내자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F를 받아서 아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대학교를 다니느라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은 정말 황당하다는 얘기를 꺼내죠. 이로써 몇 년간 거짓말로 지냈던 제니퍼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제니퍼는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왔고 한 씨는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 옆에서 비크 씨는 울기 시작했고 한 씨는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니퍼는 비크 씨의 만류로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줬으나 핸드폰과 노트북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부모님 앞에서 문자나 전화를 하고 사실대로 보여줘야 됐었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 다니엘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니퍼가 하던 피아노 가에만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때만 외출을 허락했죠. 그렇지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고 한 씨는 그에 따른 거리 계기판을 출발 전후로 확실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생활을 하던 제니퍼는 다른 모든 것보다 다니엘과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제니퍼 옆에 거의 24시간 붙어있던 비크 씨는 이런 딸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한 씨가 몰래 숨겨둔 휴대폰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몰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정도 지난 뒤 한 씨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했으며 고등학교 졸업학점을 따기 위해 F를 받았던 미적분학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약간의 자유를 얻기 시작한 제니퍼는 귀신같이 다니엘에게 달려갔다 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비크 씨는 딸이 자고 있는 방에 지갑을 놔두고 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딸의 방으로 갔죠. 책상에는 없어서 딸이 자고 있던 침대를 조심스레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불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은 사람 모양으로 조심스레 다듬어진 베개였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크 씨와 한 씨는 곧바로 제니퍼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온 딸에게 제약회사 연구소 직원이나 간호사를 할 수 있는 대학교를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며 다니엘과는 모든 연락을 끊어야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니퍼는 이에 저항했지만 다니엘은 이런 연애에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4살인데 여전히 부모님 눈치를 보며 몰래 만나야 하고 그런 게 싫으면 집을 나와서 살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제니퍼 때문이었죠. 결국 문자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고 잠수를 탔습니다. 한편 제니퍼가 25살 되던 2010년 봄에 초등학교 친구였던 앤드류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아빠를 칼로 찔러버릴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는 얘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죽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제니퍼는 혹시 부모님을 제거할 수 있는 건지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앤드류에게 직접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는 자기 말고 자기 룸메이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며 히카르도 덩컨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공장 주차장에서 아빠를 칼로 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착수금으로 $1,500를 지불했습니다. 정확한 살해 날짜는 다음에 다시 전화로 얘기하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제니퍼는 다시 전화를 해보니 덩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사는 곳에 데려오기로 해놓고 데려오지도 않았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는 소리를요. 그리고 곧 알게 되죠. 1,500불을 사기당했구나 하고요. 한편 다니엘은 다시 제니퍼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먹었던 건 행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었던 제니퍼는 다니엘에게 어떤 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랑 부동산이 약 $500만 정도 되는데 그 돈 갖고 우리 둘이 같이 살자 라고요. 다니엘은 바로 수락을 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이폰 한 대와 갤럭시 한 대를 사서 그녀에게 주고 램포드 크로포드라는 지인과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줬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살인을 실행할 살인 청부업자들이었죠. 제니퍼가 램포드에게 비용이 얼마냐고 묻자 원래 $20,000인데 다니엘의 친구니까 특별히 $10,000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니퍼는 범죄에 관련된 연락은 아이폰, 나머지는 갤럭시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11월 8일까지 제니퍼, 다니엘, 램포드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갔었습니다. 시시덕거리는 내용부터 디테일한 계획 얘기까지였죠. 그날 아침에 램포드는 제니퍼에게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작업 완료 뒤엔 꿈만 같은 시간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8시 30분쯤에 베트남 뉴스 신문을 읽고 있었고 비크 씨는 친구, 사촌과 함께 춤을 연습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비크 씨는 돌아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TV 앞 소파에 앉아 조교기에 발을 담그고 푹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시 35분에는 램포드의 친구인 데이빗이 제니퍼에게 전화해서 약 2분 동안 어떤 설명 같은 걸 했습니다. 그 뒤 제니퍼는 아래층에 있던 비크 씨에게 내려와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정문에 잠금 장치를 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시 2분에 2층에 있던 자신의 방 불빛을 깜빡이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데이빗은 10시 5분에 제니퍼에게 전화를 다시 해서
3분 30초 동안 계획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시 10분쯤 램포드, 데이빗, 에릭이라고 하는 3명의 남성은 각자 총을 들고 잠금 장치가 풀려있던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눈에 띄었던 사람은 TV를 보고 있던 비크 씨였습니다. 위층에서 자고 있던 한 씨에게도 총을 겨누고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데이빗과 한 씨를 데리러 침실로 갔다가 문 바로 앞에 있는 제니퍼를 만났고 혹시 의심을 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제니퍼를 끌고 가 계단 난간에 묶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이 한 씨를 데리고 내려가자마자 제니퍼를 방에다가 집어넣어 버렸고 거기서 착수금 2,500달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부모님 침실로 가서 스탠드 밑에서 1,100달러를 찾아내서 챙겼고 1층 부엌으로 가서 비크 씨의 지갑까지 찾아냈습니다. 1층에 끌려온 한 씨와 비크 씨는 광동어로 이들이 어떻게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광동어를 모르고 있던 이들은 닥치라며 욕을 했고 돈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60달러밖에 없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총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한 씨를 보고 비크 씨는 겁을 먹고 제발 딸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엎드려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명 중 1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심해, 그녀는 멋지니까 다치지 않을 거야. 이때 1층에서 계속 돌아다니던 제니퍼가 범인들 눈에 자꾸 띄었습니다. 제니퍼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살해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안 썼나 보네요. 하지만 뭔가 불안감을 느낀 아까 팔을 묶던 척했던 에릭이 다시 제니퍼에게 다가가서 협박하는 척을 하고 2층에다가 묶는 척을 다시 했습니다. 그동안 데이빗과 램포드는 한 씨와 비크 씨를 지하실로 데려갔고 먼저 한 씨의 머리에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2방, 얼굴에 1방을 쐈고 바닥에 쓰러진 한 씨. 그들은 곧바로 비크 씨의 머리에 3방을 쐈고 사망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밖으로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제 제니퍼는 계획했던 대로 911에 전화를 시작했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시작되고 34초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한 씨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지하실에서 올라와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911 신고에서도 똑똑히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My dad just went outside screaming. 자, 여기까지가 제니퍼의 시점으로 풀어봤던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참고로 형사들이 제니퍼가 이상하다고 의심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중 제니퍼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유로부터 해서 의심이 생겼고요. 어쨌든 3번째 신문에서 본인이 죽으려고 사람을 불렀었는데 부모님을 죽인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르겠다라며 개소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듯합니다. 2011년 봄 경찰은 결국 모든 기록이 삭제됐던 제니퍼의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냈고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던 제니퍼와 그녀의 남자친구 다니엘, 살인 청부업자 램포드, 데이빗, 에릭은 모두 검찰에 의해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계속해서 열리기 시작했으며 제니퍼는 정말 징할 정도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9일 마침내 선고 날짜가 되었고 사실 검찰은 선고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증거들이 확실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니퍼가 뻔히 휴대폰 문자와 전화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하며 어떻게든 배심원단의 결정을 흐리게 하기 위해 눈물 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 시작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열렸던 재판들에선 눈물을 한 방울도 보이지 않던 제니퍼는 편결을 시작하려 언론을 모두 내보내고 편결이 시작되며 종잡을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었죠. 다른 피고인들도 종신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니퍼는 막상 자신이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끔찍하게도 챙겨줬던 엄마를 죽인 게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러웠을까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모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일인 듯한데 말이죠. 한 씨는 선고날 편결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잃었을 때 제 딸도 같이 잃었습니다. 세상엔 더 이상 가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전 죽었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인 제니퍼가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항상 생각하며 언젠가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